병원 지하 1층 직원 휴게실, 점심시간이 한창입니다. 간호사 대여섯 명이 둘러앉아 김밥을 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간호조무사가 휴대폰을 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야, 이거 봐. 정만식 회장 장례식 기사 떴는데 실종된 딸 찾는다고 대대적으로 조사 들어간대. 헐, 그 정만식? 정우그룹 창업주? 응. 60년 전에 딸이 실종됐는데 죽기 전까지 찾으려고 했대. 근데 못 찾고 돌아가셔서 이제 회사에서 유전자 검사까지 해가면서 찾는다던데. 간호사들이 기사를 함께 들여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막내 간호사가 뭔가 생각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 청소하는 그 분짜 아줌마. 왜? 갑자기 문자 아줌마는 왜? 아니, 어제 보니까 정장 입은 남자들이 분짜 아줌마한테 막 인사하고 명함 주더라고. 되게 공손하게. 순간 휴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수간호사 한수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청소부 아줌마가 무슨 재벌 딸이야? 설마 그 할머니가 정만식 회장 딸이라는 거야? 드라마도 아니고. 맞아. 그럼 왜 15년 동안 여기서 청소를 했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간호사들은 픽픽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막내 간호사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제 본 그 남자들의 태도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마치 VIP를 대하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1층 로비에서는 정분자가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걸레질을 하는 그녀의 모습은 여느 청소 노동자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낡은 유니폼, 고무장갑 낀 손, 그리고 조용한 표정. 하지만 유심히 보면 그녀의 손목에는 오래된 흉터 하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원장실 앞을 지나던 원장 부인 박 여사가 분자를 발견하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여기 아직도 물기 있잖아. 청소를 이따위로 해요?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에휴, 맨날 똑같네. 나이만 먹고 일은 제대로 못하고. 분자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힐끔 쳐다보고는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줌마도 참. 맨날 당하고만 있네.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말도 없고 항상 혼자고. 그때 병원 정문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그들을 보자 긴장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어제 오셨던 분들이 또 오셨습니다. 뭐? 또? 원장의 목소리에서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남자들은 조용히 대기실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복도 저편 바닥을 닦고 있는 분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휴게실로 돌아온 간호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야, 어제 그 사람들 또 왔어. 근데 이번엔 법무법인 로고 박힌 가방 들고 왔더라. 진짜? 대체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원장님 표정 봤어? 완전 긴장 타더라. 간호사들 사이에서 온갖 추측이 오갔습니다. 의료사고, 고소, 감사.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남자들이 분자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분자는 모든 걸 모른 채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녀의 손에 낀 오래된 반지가 형광등 불빛에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립니다. 정분자는 단칸방 침대에서 일어나 잠옷을 벗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깔끔했습니다. 낡은 옷장 하나, 작은 냉장고, 접이식 테이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유니폼을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아침 6시 병원으로 가는 버스 안.
분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언니, 오늘도 출근이에요? 네, 일찍 들어가야 해서요. 병원 일 힘들지 않아요? 청소 일이 보통 고된 게 아니던데. 분자는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버스에서 내려 병원까지 걷는 10분. 분자는 늘 같은 속도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칠 때 김밥 한 줄을 샀습니다. 점심으로 먹을 겁니다. 1,000원짜리 김밥. 매일 같은 메뉴였습니다. 오전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분자는 1층 로비부터 시작해 복도, 화장실, 계단을 차례로 닦았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젊었을 때 공장에서 무거운 기계를 옮기다 다친 허리가 가끔 욱신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점심시간 분자는 병원 뒤편 벤치에 앉아 김밥을 꺼냈습니다. 혼자 먹는 점심. 다른 청소 직원들은 함께 어울려 밥을 먹었지만 분자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사람들과 섞이면 이것저것 물어보니까요. 분자 씨, 왜 맨날 혼자 먹어요? 한 번은 신입 직원이 물은 적이 있습니다. 분자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편해서요. 조용한 게 좋아요. 오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분자는 재래시장을 들렀습니다. 저녁 반찬을 살 겁니다. 시금치 한 단, 두부 한 모. 1,000원, 2,000원 단위로 계산하며 장을 봤습니다. 과일은 사지 않았습니다. 비싸니까요. 저녁 7시 집. 분자는 간단히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소식, 정치 뉴스, 그리고 정만식 회장 장례식 특집 보도. 화면에는 거대한 영정 사진과 조문객들로 가득한 장례식장이 비쳤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만식 회장은 생전에 60년 전 실종된 딸을 끝내 찾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유언으로 딸을 찾아달라는 당부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분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 정만식 회장의 얼굴, 그 눈빛, 어딘가 낯익은 듯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 10시 분자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분자의 손에는 오래된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금이 아닌, 은도 아닌, 알 수 없는 재질의 반지. 평생 빼본 적이 없는 반지였습니다. 왜 이걸 끼고 있는지, 어디서 났는지 분자 자신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반지만큼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느낌. 그 느낌만은 확실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분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희미한 장면 하나가 스쳤습니다. 큰 집 마당, 따뜻한 손, 그리고 누군가의 부드러운 목소리.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아침 8시 간호사실. 수간호사 한수진이 카페라테를 마시며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신입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수간호사님, 어제 정리 안 된 서류 제가 처리해 둘까요? 한수진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청소 아줌마한테 시켜. 서류 정리도 결국 청소 일이잖아. 네? 하지만 그건 됐고, 분자 아줌마 불러. 빨리. 신입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복도로 나갔습니다. 분자는 3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분자 선생님, 죄송한데 수간호사님이 서류 정리 좀 도와달래요.
분자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간호사실로 들어간 분자에게 한수진은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가락으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쌓인 건 날짜별로 정리하고 먼지 닦고 끝나면 보고해. 네, 알겠습니다. 분자가 조용히 일을 시작하자 한수진이 옆 간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줌마 진짜 말이 없긴 해.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편하긴 한데 원래 저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속을 모르잖아요. 뭐가 무서워. 그냥 청소부인데 15년째 여기 있으면서 한 번도 대든 적 없어. 두 사람은 낄낄 웃으며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분자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날짜 순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을 마친 분자가 조용히 나가려는데 한수진이 불렀습니다. 잠깐, 분자 씨? 네, 혹시 여기 금반지 못 봤어요? 내가 어제 여기 두고 간 것 같은데. 금반지요? 못 봤습니다. 한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진짜요?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이상하네. 어제 분명히 여기 뒀는데 청소하면서 혹시. 한수진은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주변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청소하면서 귀중품 발견하면 항상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상하긴 해요. 하필 당신이 청소한 날 없어졌으니까.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분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원장 부인 박 여사가 간호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에요? 한수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박 여사는 분자를 위아래로 후쳐봤습니다. 에휴,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청소부 주제에 귀금속을 탐내면 안 되지. 저는 안 가져갔습니다. 아니면 어디 갔겠어요? 당신밖에 없잖아. 박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환자 보호자들까지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분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저 정말 아닙니다. 그럼 CCTV 확인해 볼까요? 한수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박 여사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요. 확인해 봅시다. 떳떳하면 괜찮겠죠? 분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실을 나온 그녀는 복도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했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려면 참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CCTV를 확인한 결과 금반지는 한수진이 가방에 넣고 퇴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한수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깜빡했네. 미안해요. 사과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분자에게 직접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간호사들에게 내가 착각했나봐 하고 넘어갔을 뿐입니다. 분자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피로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 그 세상이 너무 지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자는 평소처럼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원장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장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 왜 그런 조사가 필요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협조하겠습니다. 원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끄는 원장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복도에서 청소하는 분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묘한 표정으로 분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 분자는 여느 때처럼 뒤편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 벤치에 앉은 행정팀 직원 2명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야, 너 들었어?
정우그룹에서 전국 병원에 협조 공문 보냈대. 60년 전 실종된 아기 찾는다고. 헐, 진짜? 그게 가능해? 60년이면 환갑 넘었는데. 유전자 검사한다잖아. 요즘 기술 좋아서 가능하대. 근데 특이한 게 손목에 초승달 모양 흉터가 있다는 거야. 분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밥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왼쪽 손목을 만졌습니다. 옷소매 아래 숨겨진 희미한 흉터. 초승달 모양의 흉터. 그래? 근데 그런 흉터 가진 사람 많지 않을까? 아니, 선천적 흉터래. 아주 희귀한 거. 그리고 출생 시 병원 기록이랑 사진도 있대. 분자는 서둘러 김밥을 싸서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 분자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에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초승달 모양. 그녀는 이 흉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근무 중 3층 복도를 지나던 분자는 TV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대기실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우그룹 정만식 회장의 장례식이 엄수된 가운데 고인이 남긴 유언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정 회장은 60년 전 실종된 딸을 찾아달라는 유언을 남겼는데요. 화면에는 정만식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아기를 안고 있는 흑백 사진. 분자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왜 이러지? 분자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친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친숙함이 아니라 그리움. 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분자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입 청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궁금한 게 있는데 언니 혹시 집안이 원래 좀 괜찮았어요? 왜 그런 걸 물어요? 분자는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신입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언니 말투나 행동 보면 교양 있으신 것 같아서요. 걸음걸이도 뭔가 품이 있고 청소일 하시는 분 치고는 좀 특이하달까? 그냥 옛날에 예절 교육 받은 적 있어서 그래요. 분자는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자신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자신이 식사할 때 젓가락을 그렇게 단정하게 쥐는지, 왜 물건을 건넬 때 항상 두 손을 쓰는지, 왜 윗사람에게 인사할 때 허리를 정확히 45도로 숙이는지. 몸에 배어 있었지만 누가 가르쳐준 기억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분자는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몇 년 만에 여는 것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분자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뒷면에는 1967년 5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분자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누구지? 그녀는 평생 이 질문을 안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왜 보육원에 있었는지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은 내가 아기였을 때 문 앞에 놓여 있었다고만 했습니다. 밤, 분자는 잠들기 전 손목의 반지를 만졌습니다. 이 반지도 미스터리였습니다. 보육원 선생님 말로는 분자가 발견됐을 때 이미 이 반지가 손목에 묶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빠지지 않게 실로 묶여 있었다고. 이게 뭐지? 이게 내 정체를 알려주는 단서일까? 분자는 반지를 빛에 비춰봤습니다. 안쪽에 희미하게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작고 낡아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분자는 한숨을 쉬며 불을 껐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또다시 그 장면을 봤습니다. 큰 집, 넓은 마당, 따뜻한 햇살,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분자야,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 분자는 잠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병원은 여느 때처럼 바빴습니다. 분자는 2층 병동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목걸이가 없어! 간호사 김미선이 사물함을 뒤지며 소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한수진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목걸이? 어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여기 넣어뒀는데 금목걸이! 진짜 비싼 건데! 주변 간호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청소하던 분자를 봤습니다. 분자 씨, 여기 좀 와봐요. 분자가 간호사실로 들어가자 한수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청소했죠? 네, 했습니다. 청소하면서 금목걸이 못 봤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김미선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진짜요? 확실해요? 나 그거 할머니 유품인데! 정말 못 봤습니다. 저는 바닥하고 책상만 닦았어요. 한수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지난번 반지 사건도 그렇고 이상하게 당신이 청소할 때마다 귀중품이 없어져요. 저는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분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원장 부인 박 여사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란이에요? 상황을 전해 들은 박 여사는 분자를 노려봤습니다. 에휴, 또 당신이에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저는 안 가져갔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겠어요? 다른 직원들은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 당신만 의심스러운데. 박 여사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분자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제 가방 검사하셔도 돼요. 사물함도 확인해보세요. 당연히 확인해야죠. 박 여사는 분자의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낡은 지갑, 교통카드, 김밥 포장지. 그뿐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에 숨겨놨을 수도 있잖아요. 경찰 부를까요? 네. 분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수진이 거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청소 상태도 엉망이었어요. 원장님께 건의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솔직히 나이도 있으신데 일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간호사들이 하나둘 가세했습니다. 평소에 쌓인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변호했지만 묻혔습니다. 박 여사가 분자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병원 분위기가 흐려져요. 사표 내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만두든지 아니면 경찰 조사받든지 선택하세요. 분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울면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박 여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조사받겠습니다. 저는 떳떳하니까요.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당신 출근 정지예요. 조사 끝날 때까지 집에 있어요. 분자는 유니폼을 벗어 사물함에 넣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모든 직원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진짜 훔친 거래. 나이 먹고 그런 짓을 해? 원래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섭다니까. 분자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야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모욕감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도둑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분자는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게 거의 없었습니다.
출근 정지되면 월급도 깎일 것입니다. 다른 일을 찾아야 할까? 하지만 63세에 어디서 일을 구하겠습니까? 사람이 밥 벌어먹고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분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분자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분자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자들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우그룹 법무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분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 달 전 정우그룹 본사 회의실, 정만식 회장의 장례를 치른 직후였습니다. 유족들과 법무팀 그리고 외부 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서류들과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언에 따라 실종된 따님을 찾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965년 3월 12일 당시 생후 6개월이었던 정 회장님의 따님이 집 앞에서 실종됐습니다. 벌써 60년이 지났는데 살아계실 가능성이 있나요? 정 회장의 조카가 물었습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현재 63세시니까 충분히 생존해 계실 수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자료를 보면 여기 출생 시 병원 기록과 사진이 있습니다. 테이블 위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정만식의 모습이었습니다. 법무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따님의 왼쪽 손목에 선천적 초승달 모양의 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매우 희귀한 케이스죠. 그리고 실종 당시 손목에 이 반지가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진 속 반지를 확대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은빛 광택의 반지, 안쪽에 작은 각인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말씀으로는 이 반지는 회장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따님의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갑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찾는다는 거죠? 전국 병원, 보육원, 복지시설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1960년대에 보호받은 여아 중 해당 특징을 가진 사람의 명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유전자 검사는요? 회장님의 유전자 샘플이 보관되어 있으니 후보자가 나오면 즉시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수십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이가 맞지 않거나 태기가 없거나 정황이 맞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은 하나하나 꼼꼼히 걸러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청소 직원 중 한 명이 손목에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팀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병원 행정팀장은 분자의 인사 기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분자 63세. 15년 전부터 저희 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출신은 보육원 출신이네요. 보육원은 어디죠? 서울 마포구에 있던 사랑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폐쇄됐고요. 법무팀원이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사랑의 집, 여기 1965년 보호아동 명단에 정분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당시 생후 6개월 추정. 나이가 정확히 맞네요. 그런데 이름이 왜 같죠? 실종된 따님 이름이 정분자였나요? 법무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께서는 정식으로 이름을 지으시기 전에 실종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분자라고 불렀다고 하시더군요. 집안 학렬이 분자 돌림이라서요. 그럼 보육원에서 그 이름을 그대로 쓴 건가요? 아기가 발견됐을 때 메모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건 직접 만나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법무팀은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먼저 병원을 몇 번 방문해 분자를 관찰했습니다. 걸음걸이, 말투, 행동 패턴,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 교양이 있습니다. 청소 노동자치고는 행동이 너무 단정해요. 말투도 그렇고요. 품격이 느껴집니다.
법무팀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분자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접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자가 출근 정지를 당한 날, 법무팀은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타이밍이 묘했습니다. 분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에 진실이 다가온 것입니다. 분자의 집 거실, 남자들은 정중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분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시죠? 법무팀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정분자 씨, 놀라실 수도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정우그룹 법무팀입니다. 혹시 정만식 회장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TV에서 봤어요. 최근에 돌아가셨다고. 네. 그런데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60년 전 실종된 따님을 찾아달라고요. 분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정분자 씨, 당신이 그 따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분자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자는 소파에 앉은 채 멍하니 법무팀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법무팀장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분자 씨, 이것 좀 봐주시겠습니까? 테이블 위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남자. 분자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꿈에서 봤던 그 얼굴, 따뜻한 눈빛. 이 아기의 손목을 보세요. 여기 초승달 모양의 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 아기 손목에 묶여있던 갑오입니다. 혹시 정분자 씨, 당신 손에도 비슷한 반지가 있지 않습니까? 분자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빼본 적 없는 반지. 법무팀장이 확대경을 꺼내 분자의 반지를 비춰봤습니다. 여기 정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정만식 회장님 집안의 갑오가 맞습니다. 이럴 수가. 분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무팀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정분자는 정만식 회장의 친딸이 확실했습니다. 정우그룹 법무팀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병원에 공식 통보가 들어갔습니다. 병원 원장실, 원장은 전화를 받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청소부 정분자가 정우그룹 회장 따님이라고요? 네, 원장님. 정식 확인됐습니다. 내일 오전에 저희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은 원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급히 행정팀장을 불렀습니다. 정분자 씨 관련 서류 전부 가져와. 빨리. 네? 왜요? 됐고 일단 가져와. 그리고 그 사람 최근에 무슨 일 없었어? 행정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재 목걸이 도난 의심으로 출근 정지 상태입니다. 뭐,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어? 사모님께서요. 원장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소문은 병원 전체에 퍼졌고 CCTV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원장은 급히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정분자가 정우그룹 회장 딸이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청소부가? DNA 검사까지 끝났대. 내일 회사 사람들 온대. 전화기 너머로 박 여사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간호사실에서는 한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떴습니다. 60년 만에 찾은 딸 정우그룹 상속녀, 병원 청소부로 살아.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헐, 진짜 영화네. 15년 동안 청소 일했다고? 미쳤다. 병원 사람들 멘붕 오겠는데? 한수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분자에게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평생 가난한 사람은 이유가 있다. 도둑질. 그녀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원 정문 앞에 고급 세단 3대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원장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병원에 원장님, 인사는 나중에 하시죠. 먼저 정분자 씨 근무 기록부터 보겠습니다. 법무팀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원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회의실에서 서류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무 기록, CCTV 영상, 직원 면담 기록. 모든 것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여기 보면 정분자 씨가 여러 차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기록이 있네요. 그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요? CCTV에 명확히 나오는데요. 원장 부인께서 정분자 씨를 밀치는 장면, 그리고 도둑으로 몰아간 사건. 이게 오해입니까? 원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무팀원이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습니다. 폭행, 명예훼손, 근로기준법 위반.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요? 사과로 해결될 일인가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분자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소부 유니폼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단아하게 빗은 머리, 그리고 당당한 걸음걸이.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분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원장은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정 이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님이라니 아직 그런 호칭은 어색하네요. 분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정분자 씨, 아니 정 이사님.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분자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수진의 갑질 기록, 박 여사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도둑으로 몰았던 사건. 모든 게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법적 조치 그럴 수도 있겠죠. 원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분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15년 동안 이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재벌 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죠. 분자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간호사 한수진 씨와 박 여사님은 제가 직접 만나겠습니다. 복도에서 한수진과 박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분자가 다가오자 박 여사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눈이 없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분자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법적 조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분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두 분 다 이 병원에서 일할 수 없을 겁니다. 한 달 후 정우그룹 본사. 분자는 회장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정만식 회장의 유산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조 원대의 재산, 부동산, 주식. 모든 것이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영에 참여하실 건가요? 분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다른 일이요? 네. 청소 노동자, 요양보호사, 병원 직원들의 처우 개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법무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자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그 일을 했으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며칠 후 분자는 옛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소부로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운전기사가 동행한 채로 왔습니다. 로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정분자 씨래.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원래 저렇게 우아하신 분이었구나. 부끄럽다.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데. 분자는 옛 동료 청소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휴게실에 모인 그들은 분자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정말 축하해요. 고생 많으셨죠? 이제 편히 사세요. 분자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단을 만들었어요. 청소 노동자 처우 개선 재단. 여러분 월급도 인상되고 복지도 좋아질 거예요. 진짜요? 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장학금도 지원할 겁니다. 우리 일이 결코 천한 일이 아니잖아요. 청소 직원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자는 한 명 한 명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자신의 진짜 동료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분자는 원장을 만났습니다. 원장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사님, 무슨 일로? 원장님, 저 병원에 기부하고 싶어요. 네? 청소 직원들 처우 개선 비용으로 10억 원 기부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원장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앞으로 이 병원에서는 어떤 직원도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청소부든 간호사든 의사든 모두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해요. 그게 제 조건입니다. 물론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땀을 닦았습니다. 분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바뀔 것입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분자는 복도에서 한수진과 마주쳤습니다. 한수진은 이미 병원을 그만둔 상태였지만 짐을 정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분자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정말 죄송했습니다. 수간호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분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수진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습니다. 분자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뭐예요? 제 취업 추천서예요.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제가 써드렸어요. 네. 왜요?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배우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한수진은 봉투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자는 가볍게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고 지나갔습니다. 저녁, 분자는 자신의 새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도 저택도 아니었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 화려하지 않지만 아늑했습니다. 그녀는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법무팀장이었습니다. 이사님, 내일 정우그룹 이사회 참석하시는 거 맞죠? 네, 가겠습니다. 참고로 회장님께서 남기신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님께 드리라고 하셨는데. 편지요? 네. 내일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분자는 손목에 반지를 만졌습니다. 아버지. 평생 얼굴도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 그가 남긴 편지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이사회의실. 분자는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분자는 회장 자리 옆에 앉았습니다. 법무팀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의 편지입니다. 분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분자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너를 찾는데 성공한 거겠구나.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내가 살아서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행복하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아빠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사랑한다. 내 딸. 분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 사랑한다. 그 말을 드디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분자는 병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청소 직원들이 밝은 얼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니폼은 새 것이었고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분자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제 이름을 찾았네요. 정분자. 정우그룹 창업주의 딸 정분자. 그녀는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63년 만에 그녀는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삶은 지금부터였습니다.